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재성훈 교수님. 네. 한국외대 재성훈 교수님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평소에 저희가 그냥 일상일 때 평소에 러시아 교수님 모셨으면 재밌는 이야기 많이 여쭤봤을 텐데 네. 네. 일단 그건 조금 좀 시절 괜찮아지면 또 한번 모셔서 듣고요. 예. 일단 궁금한 게 저는 지금이 전쟁이 벌어진 거냐 아니냐. 네. 1번. 2번 미국이 참전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네. 3번 미국이 안 한다면 지금 그 러시아가 이번에 특별 작전 구역으로 지정한 거기에서 멈출 것 같냐 아니면 나머지 우크라이나 영토로도 진격을 할 것 같냐. 네. 일단 이게 궁금하죠. 예. 거기에 대한 짧은 답변부터 먼저 왜냐하면 듣고. 오늘 지금 외신들 나온 거 보면 포성이 뭐 일어났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거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 네. 아닐까? 많이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는 거 어떻게 봐야 같은데. 되겠습니까?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늘 오전에 푸틴의 특별 작전 명령에 의한 작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거나 뭐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시작된 거죠, 사실상. 네. 그런데 이것을 전면전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대전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조금 다양한 해석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이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걸로 보면 봐야 될 좋겠다. 것 같습니다. 예. 네, 2번 미국이 참전할 거냐. 미국은 이미 군대를 파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미국은 이미 아프간전에서의 악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를 또 앞두고 있거든요. 예. 올해. 그래서 미국이 직접 참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가 첫 번째 질문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러시아가 어디까지 진격할 것 같냐라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 전면전의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제 아내도 가서 변명을 제대로 하라고 예. 그러거든요. 예. 근데 전면전이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릴까요? 전면전이 어렵다고 보는 네네. 이유는요. 예. 전면전이 어렵다고 본 이유는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포섭하는 겁니다. 자신의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 뭐 아주 표면적으로는 경제 통합 프로젝트로 포섭하는 거지 예. 우크라이나를 무력적으로 점령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포섭을 하려면 그 나라를 침공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나라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대 또는 반감. 이제 그렇죠. 네. 반감 예. 그리고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봤고 두 번째는 인구가 4천만 명의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입니다. 네. 여기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네, 우크라이나 예. 러시아가. 예. 세 번째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면 대리 정권을 내세워야 될 겁니다. 네. 예. 누군가 간판을 얼굴마담을 내세워야 되겠죠. 예. 근데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하고 내전이 시작된 이후에 사실상 친러 성향의 정치인들이 씨가 말랐습니다. 영향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주변 동구권 나라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 중에 예. 우크라이나가 예, 특히 예.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얼굴마담으로 내세울 사람도 없다. 그렇다라면은 전면전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별로 낮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동부 지역에서의 교전 상황 이미 2014년부터 8년간 지속돼 있는 교전 예, 상황이 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 봤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가 군사적 시위를 통해서 협상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는 것이 될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뭐 더 나중에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97년 5월 이전으로 나토의 군사적인 인프라 자체를 후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달성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잘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전선을 내부로 옮긴 거라고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로. 네, 그래서 여전히 협상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디까지 진격할 것 같냐? 2월 22일 날 이 두 국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승인을 하면서 이 슬라이드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좋겠는데요. 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예, 여기 이제 무슨 색이라 그래야 되죠? 이게 저기
예. 예. 살구색. 예. 살구색 뭐 예. 살색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에. 예. 그죠? 예. 내살색. 예.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공화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고 예. 실제로 독립 선언을 했을 때는 요 경계선입니다. 요 도네츠크 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루간스크 주의 네. 경계죠. 요 경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 22일 날 국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국가들하고 우호 협력 그리고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물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 두 공화국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공화국을 승인하면서 이 두 공화국의 법적인 문서들도 모두 인정한 거다. 네. 그들의 헌법에 나와 있는 경계라고 했습니다. 그 경계는 독립선언 당시의 경계라고 했습니다. 네. 그 경계는 어디예요? 그 경계가 이제 여기죠. 이제 아. 루간스크 그리고 도네츠크 공화국의 행정적인 경계였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그러나 저기는 우크라이나 군이 일단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점령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회복한 거죠. 예, 예. 회복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작전의 범위를 저는 이 경계선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 명령을 내리면서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에서는 중립화라고 보도가 많이 됐는데 네. 비군사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비군사화하되 점령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비군사화의 의미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군사 시설들을 무력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격들은 주로 이제 미사일 공격들이죠. 이 공격들은 비군사화를 위한 조치, 그러니까 돈바스를 지원하기 위한 네.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노란색과 파란색이 이번에 독립을 선언했다는 그렇죠. 그 두 나라인데 살구색은 그럼 노란 그러니까 네. 이 파란색과 그리고 이제 노란색 지역은요. 네. 원래 독립 선언을 했을 때의 영토였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의해서 상실한 지역입니다. 지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이 슬라이드를 보면 피디님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네. 예. 예, 파란색과 노란색은 원래 독립 선언을 돈바스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이 독립 선언을 했을 때의 그 영토를 의미하는 거고 예. 이 파란색과 노란색은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미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살구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두 공화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두 지역 공화국이 공동으로입니까? 아니면 저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기도 국경선에 있는데.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돼 있지만 저기는 일종의 독립 선언을 하고 네. 자치가 나름대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향은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표현으로 하자면 반군 지역이죠. 반군 그렇죠. 통제 지역으로 지역인 되어 거죠. 있는 건데 예, 나머지는 정부군 통제 지역이고. 그 말씀은 저기 앞에 이제 지금 파란색이랑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러시아가 진격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파란색과 노란색. 해석.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요. 그러면 그 경계선이 거기까지다. 그들이 독립 선언을 했을 때 경계선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국경선은 이미 이제 국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크라이나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붙였군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전 지역은 이 파란색과 노란색 지역을 다 포함하는 지역이라고 보이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주고 네. 싸움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하면서 노란색과 파란색 지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전쟁의 양상은 지금 다른 지역까지 정밀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노란색 파란색을 넘어가서 네, 네. 러시아의 공격은 그 밖으로도 러시아의 가고 있다. 공격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지금 있습니다. 저기서 보면 연두색. 그렇죠. 연두색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연두색인가요? 풀색인가요?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특별 군사 작전을 승인했고 비무장화, 비군사화라고, 예. 비군사화 비무장화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있는 주요 군사 시설을 정밀해서 지금 타격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우크라이나 뜻인가요?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밀 타격, 최신 무기로 정밀 타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은 우리는 전면 침공은 아니다. 이게 러시아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유엔 헌장과 네. 그리고 뭐 자기들의 이제 정부 기관, 그 국가 기관에서 결정한 바 네.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는 두 공화국과 맺은 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군대를 파견해서 이 두 공화국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리아에 러시아가 들어갔을 때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네. 시리아에도 아사드 정권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간 게 됩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복잡하게 행동하는 것 같죠. 예. 근데 우리 시각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언론한테도 욕먹고 진보 언론한테도 욕먹거든요. 예. 진보 언론은 권위주의 국가라 그래서 권위주의 체제라 그래서 비민주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고 도전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기들 전쟁을 하려면 내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네. 엘리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는 국민도 설득해야 됩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침략군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정당화시키는 명분. 항상 필요한 겁니다. 아. 그 명분이 그 명분이 우리는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다. 네. 우리는 두 국가의 국가를 승인을 했고, 거기서 요청했다. 예, 우리를 그 지켜달라고. 조약에 의해서 군을 투입한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두 공화국의 안보다.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그 두 것이죠. 공화국이 독립국으로 선언하고 승인한 거는 네. 모든 국가가 다 인정한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이제 어제도 저 예비역 장성들이 많이 계신 곳에 가서 네. 예.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러시아가 인정했다고 국가 승인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근데 똑같은 국제사회에서 예.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러시아 너무 편든다고 아닙니다. 러시아 쪽의 입장을 저희가 워낙 못 듣고 예, 있어서 예, 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실 오늘은 것 약간 같은데 그쪽 저는 이제 스탠스에서. 러시아의 그 논리를 설명드리는 예, 겁니다. 예, 제가 예. 뭐 러시아 편을 든다기보다도요. 예. 그 국제사회에서 국가 승인을 해주는 권위적인 기구는 없습니다. 권위 있는 기구는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많은 국가가 승인을 하면 그 국가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예. 유엔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국가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대표적인 예. 게 북한이죠. 네. 예. 그렇고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한 코소보도 러시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코소보 공화국도 승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8년에 8월에 전쟁을 했던 조지아의 지역 내에 친러 미승인 국가였던 나모세티아하고 아파지아 같은 경우도 네. 2008년 8월에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러시아가 국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승인이라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한 절차겠죠. 네. 예. 그런데 그것을 22일 날 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15일에 이미 의회에서 두 국가를 승인하자라는 결의가 푸틴 대통령에게 제출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예, 러시아에 예. 제출됐습니다. 예, 이거는 푸틴에게 카드를 준 거라고 봤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 두 국가를 승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결정적인 오판 같습니다. 예. 왜 낮다고 봤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품에 가지 않게 하는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가 이 지역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15년, 14년하고 15년에 체결된 민스크 협정에 따르면 네. 내전을 중지시키는 조건으로 이 국가들이 2014년 4월에 독립선언을 하면서 내전이 시작됐거든요. 2014년 꽤 됐네요. 예, 예. 8년간 이제 지속됐습니다. 노란색과 하늘색 국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살구색 포함. 살구색 그래서, 포함. 예. 예.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8년간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는데 예. 2014년 15년에 이미 이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들이 맺어졌습니다. 그 협정에 따르면 동부 지역 그러니까 이 두 공화국의 이 두 공화국이 우크라이나 일부로 남는 것에 동의하되 예. 특수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으로 특수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우크라이나 내부에 남아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친서방화를 막는 일종의 장치였던 거죠. 예. 그런데 이 민스크 협정이 8년간 지연되고 푸틴 입장에서는 작년에 3월 말에서 4월에 이미 교전이 한 번 더 격화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군사적 시위를 그때도 했었고요. 예. 근데 작년 11월에 시작된 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11월에 또 한 번 군사적 시위를 했던 것이죠. 예. 근데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이런 초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 독립 선언한 그 돈바스 지역에 네. 이제 독립 국가들을 난 승인하고 예.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시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본토에 있는 군사 시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예, 예. 뭔가 반격을 하면 예. 그러면 그게 더 전면전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정하시는 건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다른 지역, 예.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로 예.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예.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러시아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서방하고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러시아만 지금 선전전을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서방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하고 있고 이건 예. 전쟁의 기본이고 기본이잖아요. 예. 이거는. 예.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언론에서 보도되기로는 그 이전부터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들도 시작됐습니다. 아.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아까도 이제 민스크 협정 말씀드렸는데 2014년에 맺었던 그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에게 조금 불리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좀 불리하게 맺어졌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매우 약했습니다. 크림반도가 통째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전에서도 사실 별로 큰 성공을 거두지가 못했습니다. 예. 못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서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는 이 돈바스 지역에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은. 예. 이제는 22일 이후부터 명분이 생긴 거고요. 이미 이제 군사력이 강화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가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나라를 승인한 게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유일합니까? 제가 이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나모세티아가 승인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친러 미승인국이었는데 러시아하고 네. 몇 개국가만 승인한 거죠. 네. 러시아의 명분이라는 게 강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승인한 지 이틀 만에 군사조약도 이미 우리는 맺고 있지롱 네. 한 후에 그걸 명분으로 다시 침략한다는 건 네. 뭐 스스로를 설득하는 명분이야 없지 않겠으나 그게 뭐예요 그게? 네. 러시아가 푸틴 스스로도 좀 창피할 것 같은데 그건? 그런데 제가 현지에 이제 뭐 전문가들도 얘기해 보지만 다른 뭐 친구들 네. 얘기를 해보면 한 절반 정도는 이 푸틴의 조치에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민의. 러시아 국민의 절반이 네. 지금 내부 이 여론이 조치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들으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뭐 환율도 오르고 그러는데 네,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찬성할 수가 있느냐 예.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는 사실 이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런 면에서는.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푸틴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도가 있고 예. 그리고 제재에 대한 내성 자체가 키워져 왔고 그리고 이 서방의 모든 것이 제재에서. 사실은 서방의 잘못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비판의 화살이 그동안- 비난의 화살이 맞춰지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것 같고 한 절반 정도는 무관심 또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던 이유는 네. 그러니까 왜 제가 그랬어요. 그 러시아 제가 아는 전문가들을 다 가동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 그들도 저에게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했어요. 러시아 현지에 계신 분들. 여시아인이죠. 예. 예, 저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 큰일 났다 그랬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당초 10일에서 20일로 예정돼 있던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간의 합동 군사 훈련. 예. 예, 이제 다시 이제 11월에 이제 배치됐던 군대가 다시 이제 들어오는 명분이 이제 그 합동 군사 훈련이었죠. 예, 예. 그 10일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그리고 그 10일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특히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가 제안한 12월에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가 답변서를 보냈어요. 예. 예. 미국의 답에 대해서 본인도 또 러시아도 또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보장 조약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무시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푸틴 입장에서요. 네, 네, 네. 그 전에 벨라루스와 훈련하고 뭐 왔다 갔다 했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이해를 해야죠. 저도- 뭐 길어지더라도. 저도 예. 이제 라디오 나가면 짧게 얘기하는데 예, 네. 진지하게 좀 길게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예, 제가 예. 좀 1시간 남았습니다. 예. 한 시간 남았어요? 예. 그럼 천천히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예. 저는 또 자꾸 아닙니다. 저를 아닙니다. 보시길래 아닙니다. 빨리 끊으라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빨리 끊으면 저희는 할 게 없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2014년 이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위기 이전에는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경이 아닙니다. 매우 개방적인 국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아. 말해서 국경이라는 게 뭐 검문이 막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네. 군대가 배치돼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리고 같은 CIS, 그러니까 독립국가 연합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네. 비자 프리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음. 네, 자유롭게 오가고 뭐 예를 들자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가서 뭐 물건도 사오고 네. 뭐 친지들도 만나고 이게 다 가능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2014년에 그 우크라이나 위기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내전이 시작되고 그리고 네. 크림반도 병합한 이후에 이 국경은 매우 긴장도가 높여진 진짜 국경이 된 겁니다. 이제 진짜 국경이 돼서 러시아군이 과거에는 후방에 배치돼 있었어요. 그리고 예. 군사 훈련이 있으면 뭐 전진 배치되는 이런 네.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2014년 이후에는 러시아 군이 군사 훈련도 빈번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네. 이 국경 주변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제2의 진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미.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크라이나도 나토와 군사 훈련을 수없이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국경은 매우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고 언제라도 전쟁의 위험은 있는 국경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작년에 3월 말에서 4월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예. 근데 9월 달에 러시아가 통상적으로 하는 벨라루스와의 군사 훈련이 있었는데 네. 군사 훈련이 끝났는데도 이 군이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군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러시아 군이 빠지지를 않는 거죠. 후방으로 돌아가야 정상인데 네, 그렇죠. 제2의 진지인 국경에 계속 배치돼 있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와 접경 예, 지역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에 계속해서 배치돼 있는 네, 것이죠. 네. 예. 우크라이나 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예. 계속 배치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군대가 비정상적으로 배치돼 있다. 곧 침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작년 11월부터 네. 시작된 네. 거죠. 예.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당시에는 군사적 시위를 통해서 그냥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정도로 보였고, 그냥 위험만 하는 용이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달성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여기서 군사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 세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을 네. 촉구하는 이런 방식이 계속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주장하고 요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죠. 러시아와 근접해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나 예. 나토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것. 가입하지 않도록 해라. 서방 너희들을 받아주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나토의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도적 경계선은 여기서 멈춰라. 제도적 경계선. 그러니까 회원국의 확대는 여기서 멈춰라. 우크라이나 조지아 빼고. 네. 예. 멈추고 그다음에 군사적 경계선은 97년 5월로 후퇴시켜라. 97년 5월은 뭡니까? 97년 5월에 왜 나왔느냐? 97년 5월에 러시아하고 나토가 이제 계속해서 확대를 추구했었어요. 예. 확대를 추구하니까 그거를 한번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예. 아이고.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토의 확대가 연도별로 나오는데 네. 더 잘 나온 거는 아마 요 그림이 더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되어 온 거죠. 예. 그러니까 90년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독이 넘어간 거죠. 네. 예, 동독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1인치도 전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받습니다. 이 네. 초록색과 노란색은 소련 아니죠. 그러니까 요 경계선을 제가 이 손도 보이나요? 예, 이렇게 보입니다. 표시하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예. 이탈리아 그리고
저 베네룩스 3국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여기 정도가 되는 거죠. 네. 터키하고 그리스는 이미 가입해 있었고요. 예. 여기 이제 풀색, 뭐 초록색,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들 그리고 네, 이제 노란색 부분. 이 노란색하고 고동색이라 그러나요? 이거 예. 옛날 색깔 말 같은데 예. 어찌됐든 요 색깔로 된 게 이제 신규 회원국이 된 러시아 거죠. 입장에서는 최근에 우리 쪽으로 파먹고 들어온 나토 회원국 놈들. 많이 들어왔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90년 이후에 독일 통일 이후에 들어간 건 이제 99년에 이제 이 국가들이 들어갑니다. 네.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97년에 맺었던 건 이미 나토의 확대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고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냥 즉각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 프로그램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돼 왔던 것이고요. 97년 5월에 러시아가 하도 반발을 하니까 파운딩 액트를 맺습니다. 러시아하고 나토하고. 그래서 신규 회원국 확대를 하더라도 신규 회원국의 영토에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었기 때문에 예. 확대가 나토의 군사 인프라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나토 회원국인데 예. 나토 군은 그쪽으로 안 들여보낼게. 네, 네. 나토 군이라든지 나토의 군사 인프라 배치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호 적으로 보지 않는다. 나토와 러시아가. 예, 상호 적으로 보지 않는다. 나토는 러시아와 싸우려고 만든 조약 집단인데 러시아 원래 소련하고 싸우려고 했던 거죠. 예, 소련하고 싸우려고 만든 거죠. 그럼 나토는 주적이 없고 그 합의대로라면 나토는 해체돼야 되네요. 그렇죠. 이제 러시아의 논리대로라면 사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나토는 나토에 대항하는 게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네.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게 있었죠. 당시 예. 소련 연합군. 네, 예, 그렇죠. 네. 뭐 그 공산권의 군사 동맹이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축은 이제 이른바 대서양 동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북대서양 조약 기구, 그러니까 나토가 있었던 거죠. 이 두 개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해체됐습니다. 해체했습니다. 예. 근데 나토는 사실 주적이 사라진 상황인 거죠. 주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기 논리를 바꿉니다. 이제 주적을 그렇게 상정하지 않고 예. 동맹국 보호. 그렇죠. 동맹국 보호와 집단 안보를 실현하는 게 있었고요. 혹시 우주인이 침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토가 심지어는 역외로 투입되죠. 대표적인 게 650 개입이죠. 예. 예,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개입한 것이죠. 그거는 굉장히 나토의 역사에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제가 있었군요. 뭔 예. 얘기하다 여기까지 예. 왔죠. 제가 그렇죠. 그 국경 그 국경 나- 얘기. 예. 그래서 러시아가 97년 5월 이전으로 돌려라. 나토 네. 군사 인프라를 후퇴시키라는 것은 예. 독일만 남는 걸 의미합니다. 아. 적어도 나토의 군사 인프라는 2000년 초록색 이후에 지역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지금 말라는 현재 거네요. 루마니아하고 폴란드의 기지들이 다 있어요. 예. 지금 요 지금 손으로 제가 가리키는데 예. 여기 이제 루마니아하고 폴란드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옆으로 빼라. 예. 서쪽으로. 이거를 예를 든다면 네. 제가 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뭐 상상을 한번 해보죠. 이 지도를 보고 예. 한번 상상을 해 주십시오. 가정을 해봅시다. 냉전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그리고 예. 미국하고 소련 정상은 역사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 냉전은 네. 해체되고 예. 우리 상호 협력하면서 지내자. 네. 예. 그런데 이후에 그 미국은 동독 주도의 독일 통일을 인정했습니다. 90년에. 네. 그리고 미국은 건국 당시에 13개 주만 남고 나머지 그러니까 37개가 남죠. 예. 37개는 다 독립국으로 갈라졌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토는 해체되고 바르샤바 조약국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대로 반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서독의 경계를 1인치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미국은 13개 주만 남았지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법정 문서를 확인은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90년대에 사회주의 정권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이들이 바르샤바 바르샤바 조약에 조약국에 가입을 가입을 했습니다. 했다. 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어. 그리고 2000년대에는 영국, 멕시코, 캐나다도 바르샤바 조약국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4월 멕시코 시티에서 원래는 부쿠레슈티입니다. 루마니아의 네, 부쿠레슈티인데 예, 2008년 4월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조지아 공화국 그 공교롭게도 또 조지아, 같은 조지아네요. 조지아가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조지아 공화국과 플로리다 공화국의 가입을 환영한다는 성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 공화국의 가입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는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군사 기지가 건설돼 있습니다. 네. 안보 위협이 느껴집니까? 미국 입장에서 매우 느껴지죠. 느껴지네요. 매우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우리가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입장을 바꿔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특히 이제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예. 특히 이제 경제를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이니까 예.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한번 보자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미국은 굉장한 위협을 느낄 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굉장히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겁니다. 예. 뭐 다시 또 돌아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97년 5월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하지 마라. 예. 더 이상 확대하지 마라. 97년 5월로 군사적 경계선을 물려라.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예. 근데 미국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미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젤렌스키 정부는 나토하고 EU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헌법에 아예 명시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을 뭐 보류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것은 사실상 힘들고 이러면 재선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예. 이제 2년 남았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잘 모르겠는데 네. 러시아의 국내 정치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이런 정치. 일이 벌어지게 된 러시아의 국내 예, 정치 러시아의 국내 상황. 정치적인 요인도 예. 한번 예. 봐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외적인 우리가 이제 요인들을 많이 살펴봤잖아요. 네. 내적으로 보면 푸틴 대통령은 2020년 코로나 와중에 개헌을 했습니다. 예. 개헌을 해서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는 2024년의 문제라는 말이 고유명사처럼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예. 라는 겁니다. 근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사실 없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예, 러시아에서 없어요. 2인자가 없습니까? 2인자가? 2인자가 너무 많은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이들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 푸틴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2020년에 개헌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또 출마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렸습니다. 네. 네. 물론 대통령을 6년 임기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 2번밖에 못 한다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12년밖에 못 한 거죠, 최대. 예. 예. 그러니까 뭐 연임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예. 근데 푸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생 때도 대통령이었는데 지금도 대통령이거든요. 네. 2000년부터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번 나왔죠. 2번, 4년 임기 2번 하고 4년 쉬고 다시 나와서는 이제 예. 6년 임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 12년을 지금 이제 하고 이제 12년을 할 예정인데,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또 출마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현직 대통령이 개헌할 지금까지 때, 수행한 개헌할 임기. 때. 예, 예. 그게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앞으로 그러니까 2024년 이후에 12년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푸틴의 물리적인 나이는 제외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금으로 봐서는 2024년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카자흐스탄에서의 지금 이제 소요 사태, 예. 이 사태로 봤을 때 퇴임 이후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거든요. 전임 대통령이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재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푸틴 대통령은 이 재출마를 한다면 무슨 명분이 있을까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이 있어야죠. 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하고 서방의 테러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 성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2000년대처럼 네. 경제 성과로 보여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면은 다른 뭔가를 해야 될 텐데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지지율이 굉장히 올랐었어요. 러시아에서. 그렇다라면은 뭔가 이 타이소비에트 지역 통합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9월인가요? 벨라루스에 날아가서 벨라루스하고는 이미 러시아는 국가 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완전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벨라루스하고 아주 그 국가 통합을 할 수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을 대거 합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국가 통합이 가시화될 전망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눈을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지 않고서는 또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고서는 네. 재출마의 명분을 내가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라기보다도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있는 건 개인적인 욕심뿐만이 아니고 예. 엘리트들의 합의도 있는 겁니다. 예, 그 엘리트들의 합의 하에서
이번에는 군사적 시위를 통해서 목적을 다시 말씀드리면 달성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걸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우크라이나 내부로 전선을 옮긴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현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1단계 조치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앞으로 더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예를 들면 돈바스를 넘어가는 게 될까요? 어떤 게 될까요? 그거는 뭐 제가 전면전이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신감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제가. 네. 아니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었을 수 있죠. 러시아 예. 내부에서 예. 푸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하다가 예. 어떤 일이 벌어져서인지 모르겠으나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뭐, 해요. 그냥 화가 났다. 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국경 지역으로 군사를 배치한 건 좀 된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 미국 측에 요청을 했어요. 나토 확장하지 마라. 예. 그런 상황이 쭉 이어졌는데 예.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긴장도가 막 높아지다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까지는 안 일어나고 네. 푸틴이 그래도 군사 공격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솔직히 더 많았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네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방아쇠를 당기게 된 계기가 뭘까? 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제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와 미국이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미국이 노력을 좀 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근데 이제 침공서를 계속 그게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할 것인데 네. 그들의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쪽 입장. 러시아 측의 인사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계획하지도 않은 침공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비난했다. 그리고 고강도 제재를 그러니까 이야기했다. 자극했다는 거죠. 자극했다는 거죠. 네, 자극했다. 계속 제가 봐도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는 척을 하면서 미국이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질문도 받았거든요, 인터뷰에서. 아니 마크롱도 얘기하고 뭐 숄츠도 얘기하고 그래서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주선하기로 예. 바이든이 이제 부탁을 해서 정상회담 주선하기로 했는데 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정상회담을 이제 24일은 또 외무장관 회담이 미러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었죠. 예. 근데 전격적으로 그 이틀 앞져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외무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일정의 발표도 있지만요. 그 자리에 와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 실무가 이미 사전에. 접촉을 다 예. 합니다. 실무자들 간에 이미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고 나서 외무장관 회담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사실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의 물밑 접촉이 저는 별로 성의가 없었다. 러시아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일 침공설 얘기하고 곧 침공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막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경고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다른 한편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사실 침공을 막으려고 하면 물밑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침공하지 마라. 그리고 협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나가는 게 바깥에서는 무슨 말을 공식적으로 할지언정 네네네. 물밑에서는 서로 그렇죠. 이야기가 통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CIA 국장이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11월 이전에 방문했었습니다. 예. 모스크바를 방문했어서 그래서 모종의 이미 어떤 합의가 있고 지금 뭔가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좀 그 불만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젤렌스키가 이제 2년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2년이 남았는데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성과를 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나토 가입에 한 걸음 다가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돈바스 분쟁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 군이 매우 강해졌어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바스 이 미ን스크 협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독립을 선언한 그 지역에 돈바스 대해서 지역을, 무력 진압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게 무력 러시아 진압가? 쪽 입장이었다. 예, 러시아 쪽 입장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돈바스 지역은 지난 8년간 15,000명이 죽을 정도로 교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교전이 격화됐던 시기는 굉장히 많았는데 예. 지난 3월 말, 그러니까 작년 3월 말에서 4월에 교전이 매우 격화됐단 말입니다. 거기서 러시아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이상은 이 이행의 가능성이 없구나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격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고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에게는 22일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해서 자기들도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미국의 입장이 이제 궁금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이렇게 독립 선언한 지는 이미 됐고 분쟁 네. 지역이고 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건 이미 징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6일 날 러시아가 침공할지도 몰라. 너희가 잘못됐다는 거 우리한테 입증해봐. 네네. 16일이죠. 일단. 16일 침공설 얘기하면서 네. 너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미안하다고 할게. 침공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미국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 접촉도 없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물밑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물밑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그걸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예. 추측을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미국이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지? 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행동을 슬슬 유발한 것처럼 즉 마치- 푸틴이 푸틴이 아니죠. 바이든이 지상군 투입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마치 우리 6.25 전쟁 전에 에치스 라인 그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어놓은 것처럼 네. 그럼 우리는 친하는 거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입장도 왜 굉장히 그런 이해가 안 얘기를 가요.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뭐가 이렇게 어, 보면 미국이 보면 아주 말은 강경해야 하지만 실제로 강경할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인데 네네네. 계속 침공설을 얘기하고 예. 실제로 군사해도 지금 미국은 막 비난은 하지만 예, 러시아 언론에서 안- 뭘 안- 조롱했냐면 미국의 정보가 틀렸다고 비웃었잖아요. 16일 날. 네. 이거를 우리 침공 안 뭐 했다. 예, 16일 날 우리 침공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날을 침공하지 않은 날로 기념해야 되겠다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그냥 일부 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주요 정부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아예. 미국의 추측에 대해서. 너네는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은 침공설을 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정보 실패가 몇 번 있었죠. 네.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건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네. 없었죠. 예. 예. 대표적인 정보 실패. 그 다음에는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카불을 그렇게까지 빨리 점령할 거라고 예측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철수한 이후에. 네. 예. 그래서 약간 정보 라인에 로이로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빨리 뭔가를 공개해서 워닝을 줘야 되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과거에는요,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잘 지낼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화해와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돼 왔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반복돼 왔고, 특히 나토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97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운딩 액트 기본 협약을 체결해서 예. 어느 정도 또 이제 좀 누그러뜨렸어요 러시아를. 그 다음에는 또 2002년이든가 제가 2004년이든가 그 나토 러시아 이사회 2002년이네요. 나토 러시아 이사회라는 걸 만듭니다. 나토 예. 러시아 카운슬을 만들어서 러시아를 좀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냐면 미러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미국의 뭐 MD 구축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탈소비에트 지역의 색깔 혁명이라든지 네. 러시아 내부의 그 정치에 대한 그 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갈 때 오바마 정부에서 리셋 정책 을 해서 러시아하고 화해를 시도했었죠. 메드베데프 예. 대통령이 하고 있었을 때 러시아에서는. 근데 그때 부통령이 바이든이잖아요. 예. 바이든이 아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넨 안보 협력회의에 참석해서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해서 뭐 재설정 얘기를 아예 바이든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러시아가 요번에 미국이 요번에 굉장히 강경하게 나온 데는 두 번의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예. 두 번의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잖아요. 예. 개입이 설이 뭐 개입 설. 설이라고는 설. 하지만 예. 개입 예. 의혹이라고 하지만 예. 거의 뭐
우리가 알기로는 거의 개입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이 개입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까지 자신의 민주주의, 특히 이제 자신의 정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민주 제도에 대해서 정치 제도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그러한 공격을 받아본 게 없을걸요? 네,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제 미국의 워싱턴의 전략가들에게는 얄타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얄타 트라우마. 얄타 트라우마. 그게 뭡니까?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 있었죠.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는 회담이죠. 45년 2월이면 독일이 어느 정도 패퇴했을 시기고 네. 예,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조금 전이죠. 유럽에서는 5월에 끝났으니까요. 네. 예. 예, 그 시기에 얄타에 모였을 때 스탈린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얄타 회담에서 동유럽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를 중유럽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예. 이제 사회주의 소련의 영향력 하에 넘겨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냉전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에게도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러시아는 절대 믿을 친구들이 아니다. 믿을 친구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도 얄타 트라우마는 있는 말인데 제가 지어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몰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건 크렘린의 전략가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건 1989년 12월에 몰타에서 그 해상에서 그러니까 배에서 회담했습니다. 고르바초프하고 이제 아버지 부시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회담에서 냉전의 종언을 선언합니다. 얄타 체제의 해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미국과 공동으로 냉전의 종언을 선언한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 그 다음에 나토의 동진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불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이 모든 것이 예. 이 불공정한 한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들은 현상 변경 그러니까 수정주의자가 아니다.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자가 아니고 이미 변경된 이미 미국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수정된 세계 질서 자체를 예. 다시 수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신수정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렘린의 전략가들에게는 이 몰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얄타 트라우마와 몰타 트라우마는 아주 이 전략가들 사이에서 그 아주 깊은 곳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은 나토를 통해서 유럽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죠. 네. 사실 미국은 역의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합법적으로 유럽의 문제에 간섭할 수 있는 장치는 나토예요. 네. 예. 게다가 영국과 미국은 특수관계인데 영국이 또 브렉시트로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나토밖에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개입할 예. 수 있는 그 예. 장치 자체가. 그럼 나토를 유지하고 싶어. 게다가 바이든 정부 시절에 동맹이 얼마나 이완됐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책상에 딱 앉아 있고 메르켈이 쏘아붙이는 그런 사진 유명한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완됐던 동맹을 재결집시킬 계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또 이번 사태가.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타이소비에트 지역 통합 그러니까 소련의 부활 이렇게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좀 그런 그런 이제 그런 뭐랄까 이런 내세우죠. 이제 그런 헤드라인을 내세우는데 러시아가 추구하는 것은 소련 이데올로기적 소련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영토 면에서 인구 면에서 그리고 정체성 면에서 그리고 영향력 면에서 강대국 소련 시절의 그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타이소비에트 지역 통합이고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그 뭐랄까 제도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EAU라고 표현되죠. 예, EAU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를 가담시키는 것이 목표인 거죠. 러시아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었겠죠. 과거에도 빨리 그냥 끝내버리면 되니까. 네네. 그동안 못했던 게 이제 뭐 군사적 충돌 리스크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러시아도. 그리고 일단 90년대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예, 그렇죠. 그리고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경제력 자체가 형편없었죠. 90년대 네. 러시아 자체가. 예.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되면서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유가가 급상승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러시아가 경제가 상당히 회복이 되죠.
상당히 회복이 되고 90년대는 소련 수준, 그러니까 91년 수준도 회복 못했었어요. 예. 근데 2000년대에 급속도로 그 고유가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는 에너지 중심의 경제를 좀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 산업을 다 변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서방의 제재가 시작된 2014년 이후엔 탈달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교역에서 달러화 비중도 낮추고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도 낮추고 중국하고는 뭐 이제 수합도 하고 이런 내성을 좀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예. 힘을 좀 키운 것이죠. 예, 예. 이 문제가 빨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론 뭐 어느 편을 드느냐 우리도 이제 같이 미국에 따라서 경제 제재로 동참한다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예를 들면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빨리 끝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어떻게든 빨리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든 빨리 끝나는 게 최선인데 예, 예. 어떻게든 빨리 끝나려면 러시아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로 확실히 승전해서 예. 뭐 끝나든지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네네. 지금 러시아는 선을 넘고서 막 들어왔어요. 네. 그럼 미국은 지금 경제 제재만 발표를 했잖아요. 예. 여기서 더 나갈 거냐 아니면 미국이요? 그냥 지켜보고 말 거냐. 더 나간다면 사실 파병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려울 거예요. 왜요? 아프간에서의 악몽이 있죠. 네, 한번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병력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나토의 이름으로 투입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근데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걸 동의해 줄까요? 자기 나라 땅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자,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토 네. 회원국도 아닙니다. 네.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예. 예, 자신의 물질적인 비물질적인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 대리전 우리 안 하고 싶다는 거겠죠? 뭐 그럴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미국은 쉬운 전쟁만 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네. 미국이 쉬운 전쟁만 했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예, 예. 그리고 베트남도 우습게 보고 들어갔다가 수렁에 빠졌던 거죠. 예. 예,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간을 쉽게 보고 들어갔다가 10년간 수렁에 빠졌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이번에 들어오면 이제는 뭐 바이든도 얘기했지만 3차 세계대전이에요.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미국하고 러시아가 붙으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붙으면.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붙으면. 근데 키예프를 지키기 위해서 워싱턴을 희생할까요?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취한 조치는 네. 미국에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개입을 하면 어느 외국군도 개입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별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치킨 게임에서 이긴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미국이 개입하면 우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근데 바이든이 이미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 선언을 해서 얻을 게 뭐예요? 글쎄요. 근데 바이든 아니 이 말씀만 들어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바이든이 16일 날 공습서를 얘기했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게 뉴욕 타임즈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전쟁할 거라고 미리 다른 우방국들한테 내가 설명했다. 그게 네.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건데 그렇죠. 왜 그랬냐? 옛날에 어디 쿠바에 소련 미사일 기지가 있었을 그렇죠. 때도 60년대 옛날에 초에. 예 그때 미국이 미리 공개해가지고 메일로 공개하고 너희 이렇게 나쁜 짓 하려고 그러지 공개한 다음에 밑으로는 물밑 접촉해서 사실은 아무 일 안 일었고 네, 네.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역사가 과거에 있었다. 그래서 네. 이 전략을 다시 쓴 거 아니냐. 그때는 이런 게 뉴욕 양보했죠. 소련이 물러섰죠. 네. 사실은 소련이 물러섰죠. 그때는 미사일을 실은 선박이 가까이 왔지만 미국이 지키고 있었고 예. 그리고 나서 물밑 접촉을 해서 결국 성사시켰고 나중에 터키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철수한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후르쇼프의 실각의 배경, 그러니까 소련 서기 장관 중에 고르바초프를 제외하고 죽지 않고 물러난 사람은 후르쇼프예요. 후르쇼프는 투표로 물러났어요. 근데 후르쇼프의 실각의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후르쇼프가 52년에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선물하는 바람에 또 이 사단이 또 일어났죠. 또.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러시아는 우리가 저는 약간 이 그 협상 전략에
미친 척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섭죠, 그게. 예, 전략적 모호성을 예. 견지하는 거죠. 우리는 침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우리는 침공 안 해. 그러면서 주먹 휘두르는 거죠. 계속해서 네, 예. 시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대담하게 어떻게 보면 전선을 옮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판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미국이 말려들 수.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과거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푸틴이 이제 매년 기자회견을 크게 해요. 그래서 한 뭐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뭐 4-5시간도 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푸틴이 네네. 혹시 예. 죄송합니다. 그 질문은 자유로운 질문입니까? 자유로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좀 비꼬거나 비난하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가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지금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뭐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앉아가지고. 근데 되게 놀라운 게 푸틴 대통령이 뭐 인이어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정확한 수치까지 얘기하면서 항상 답을 합니다. 네. 질문에.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데 그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네.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기자. 제가 그 맥락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예, 예. 아마도 푸틴이 신무기를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3차 세계대전은 잘 모르겠지만 4차 세계대전은 돌도끼를 가지고 싸우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3차 세계대전 일어나면 인류의 문명은 다 사라질 원시 시대로 것이다. 돌아간다는 거죠. 예.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고 해요. 근데 예. 푸틴이 그걸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푸틴도 결국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쟁 예.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예. 개인적으로 제 교수님께서는 이 사태가 이미 이제 전쟁은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지속될 걸로 보십니까? 뭐 그렇다면 좀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되긴 할 텐데. 예. 전망에서 또 제가 아내한테 혼날 것 같은데 네. 잘못 얘기했다고 또. 그래도 51대 49의 시나리오가 네. 있다고 가정하고 네. 51 네. 시나리오부터 그냥 다 네.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서방하고 일단 우크라이나의 태도에 달린 것 같거든요. 우크라이나. 예, 우크라이나의 태도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전쟁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사 작전은 예. 뭐 빨리 종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긴장 상태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뭐 예. 그렇겠죠. 예, 긴장 상태 계속 유지될 것 같으니까 전쟁이 언제 끝나냐고 묻는 것보다는 네. 이 전투가 이 전투가 언제 끝나냐고 묻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어려운 예, 예측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럼 아까 상황에서는. 보여주신 것 중에 그 살구색은 이미 러시아 쪽에 한번 들어가 슬라이드 있었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넘겨야 되나요? 이게 PD님 그 넘어가지고. 아까 최초의 지도 좀 보여주세요. 제가 넘길게요. 제가 넘겨볼게요. 예. 요것도 한번 보시죠. 예. 여기 보면 이제 2014년에 이제 위키페디아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네. 예, 저작권 문제 때문에 네. 가져왔는데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 정부가 이제 권력을 지방 이제 친러 세력이 장악한 지역은 이렇게 이제 세 곳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세 개의 주가 표시가 되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남는 건 이 두 개 주가 남는 거죠. 여기는 이제 시위가 벌어졌던 지역이고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크림반도가 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입니까? 예, 우크라이나 지도죠. 여기서. 예. 요 지금 이 두 개가 남았고 지금 현재 이제 요 네. 정도가 지금 시료 지배하고 있는 거죠. 두 예. 공화국이.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네. 살구색은 러시아가 이미 지배하고 있고 예. 노란색과 파란색 러시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 반군 얘기하면 신러시아 반군.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지금 그 미승인 공화국들 예. 두 개가 가지고 그래서 노란색과 파란색 지역까지도 러시아가 점령 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작전을 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저거 안 할 거면 굳이 안 들어갔을 테니까 그렇겠죠? 이미 살구색에서 멈출 근데 가능성이 저는 이런 있습니까? 생각이 들어요. 예.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일단 예. 그러니까 가정을 가정을 해보면 해보면. 시나리오로. 예. 예, 그렇게 하고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러면서 돈바스하고 영토 협상을 하겠다. 예. 인정하겠다. 두 나라를 인정하겠다. 그러면 원래 역사적인 선이냐 아니면 실효선으로 할 것이냐. 그거 이제 이 두
두 나라가라기보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이 두 러시아. 공화국들 사이에서의 협상의 과정이 있는데 그 뒤엔 또 러시아가 있겠죠. 예, 당연히 예. 어느 정도의 경계선이 그어지겠죠. 아. 네. 그러니까 군사작전의 종료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태도,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서방의 태도. 입장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 변화가 없다면 지금까지도 그 변화는 없었으니까 예. 변화가 없다면 군사력으로 하면 지금 노란색 파란색까지는 러시아가 지금도 포격하고 있다면서요. 노란색 파란색에. 일단은 1차적인 작전 지역은 이 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나머지 지역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지역에 대한 포격은 예. 연두색. 연두색 그러니까 연두색인데 여기 조그마한 지도를 보시면 되겠네요. 우크라이나 그죠? 본토. 요 예, 우크라이나 본토. 예. 요 지역에 대한 공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를 뭐 비군사화 그러니까 예. 뭐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예.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연두색에도 그럼 그 공습이나 이런 건 할 수 있다는 뜻일 테고요. 지금 이미 그렇죠. 공습이 그렇죠. 이미 이제 진행됐다는- 시작된 것 같은데요. 시작된 거고.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무력화하겠다. 는 그러니까 뜻이겠네요. 무력화죠, 그죠? 예. 그러니까 힘이 없도록 네, 힘이 만들겠다.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힘이 예. 없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그럼 우크라이나는 저항할 것이고 그렇겠죠. 노란색 파란색 정도에서만 멈춰주면 우크라이나는 그냥 양보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의 분위기가 못할 것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크라이나 내부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끝까지 저항해야 된다고 결정할 것이냐, 예. 아니면 빨리 어느 정도 수습해서 그러면 협상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요걸 포기할 테니 너희는 요걸 포기해라 이렇게 협상이 나올 것이야. 그게 되게 중요할 거네요. 되게 중요한데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 25% 정도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물러섰다. 이 사람은 이제 재선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푸틴도 굉장한 강수를 둔 것이고 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여기를 이제 어찌됐든 그 군투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군사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 자기 민족주의가 이제 고취되면서 네. 대대적인 저항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도 이러한 위험, 그러니까 포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까지 강수를 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 강수를 둔 것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타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교수님 예,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미국이 참전을 하지 않으면 네, 중국이 예, 대만 해협이요. 대만 해협에서 우리도 대만을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져가듯이 가져가겠다. 예, 그 할 경우에 예. 그때도 미국은 힘든 전쟁이니까 참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대만에 대해서는 안보 공약이 확실하지 않나요, 미국이 이미 예, 확실하지 않나요? 아 우크라이나는 미국 입장에서 좀 기분은 나쁠지언정 모호한 지역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모호한 지역인 거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늦으면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든 네. 어떤 식으로든지 결판을 봐야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협상을 하기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그게 협상력을 협상의 높이는. 기회는 계속 있었죠, 사실은. 협상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뭐 러시아도 물러서지 않았던 거고, 예. 뭐 미국과 우크라이나도 물러서. 근데 지금 뭐 그런 질문도 받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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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아시다시피 정치 경력이 전무한 분인데 네. 이제 방송에서 특히 이제 그 대통령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에 맞아요. 드라마에 출연하셔가지고 예. 유명세를 얻고 네.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네. 이분보다 이분 뒤에 이제 또 이제 권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예. 사실은.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저는 카오스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랬죠. 처음에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초기에, 미국에. 그죠? 예.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미국이 자꾸 16일 침공한다, 뭐 계속 침공이 연기됐는데 침공할 것이라고 하니까 미국이 자꾸 침공설을 얘기하는 바람에 위기만 자꾸 고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더니 미넨 안보회의 가서는 이 위험한 상황, 돈바스에서 교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미넨 안보회에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는 침공을 하면 이미 늦다. 그 이전에 또 뭐라 그랬냐면 나토 가입은 꿈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토 가입을 어느 정도 보류할 수도 있다는 또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뜻이네요. 예.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꼭 필요하다라면 우리는 나토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었죠. 화제가 예. 됐었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꾸밀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한다 그러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겠다는 붙여야 되겠다라고 다 뭐 제가 직접 얘기했는지 아니면 예, 이제 예, 뭐 예. 그건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미넨 안보회에 가서는 침공을 한 다음에 제재를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바로 고강도 제재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랬죠. 예. 근데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협상 상대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지금. 그러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푸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크라이나를 뭘 차지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나토하고 협상을 해서 서방의 동지를 맡겠다는 그렇죠. 거죠. 아예 이제 나토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지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합의를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본 거예요. 이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네. 줄 것도 없고 참전도 안 하겠다고 하고. 미국도 이번에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좀 비정하죠. 이 국제 정치 자체가 좀 예. 비정하기도 하고 사실 전쟁은 대중들 뭐 민중들한테는 그 굉장한 그럼요. 비극이에요. 비극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저도 뭐 러시아 편든다고 뭐 비판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예. 저는 그 정보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하루빨리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협상의 실마리를 좀 찾아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나토의 동지는 어렵겠네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도 싸울 의지가 없고 네. 독일, 프랑스도 싸울 의지가 없는 네.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들의 집합이 그걸 뭘 지키겠습니까? 나토가. 그래서 나토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군사력에 지나치게 그런 비판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막 중재하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튀어보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이런 위기의 중재자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예. 프랑스 자체가 미국이 유럽의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항상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자체적인 안보를 실현해야 된다는 걸 계속 주장해 온 나라고요. 예. 그래서 그 미국에 대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한 것이 지금 이 유럽 안보의 문제라는 거고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코도 석자인 유럽 네. 주요 국가들 예.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약점을 쉽지 않겠다. 파악한 푸틴.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들과 접근해서 예. 그런 게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전쟁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렇죠. 뭐 사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22일 이후에는 우리도 알 수 없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다음 우리 예상을 벗어난 스토리가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대응에 달렸다. 대응에 네. 달렸다. 미국은 대응 안 한다고 했고 우크라이나는 대응을 못 하고. 이미 대응은 했죠. 고강도 제재를 했으니까. 그러나 네. 그건 러시아가 뭐 예상 못한 바 아닐 것이고. 그렇죠. 예. 예상 못한 바는 아니죠. 그걸 감수한 거죠. 그럼 이미. 그냥 러시아의 마음에 달려 있네요 지금은 그럼. 답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답하는 게 없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점점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커지는데. 그럼 다 몰 때까지 계속 서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근데 이제 지금은 요 국경선을 넘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병력이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예. 이 병력이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루간스크하고 도네츠크 이 아까 파란색과 노란색의 예. 런두색과의 경계선이죠. 예.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데는 또 다른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두색으로 병력이 넘어가려면 예, 또 다른 네. 명분이 필요하게 될 그건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야, 며칠이 앞으로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되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나토가 자꾸 동진한 것이 그 명분이 되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참 그동안 지난 10여 년간 오늘 초록색으로 계속 나토가 그게 가장 큰 명분이죠. 큰 명분이죠. 예, 그럼요. 그게 가장 큰 명분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를 가져가더라도 예,
나토가 자꾸 약속 안 지키고 들어오니까 그랬다. 자, 이제 초록색 우리가 다 가져가기 시작할 것이다. 아, 근데 그렇게 그걸 우크라이나로? 정당화시키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권 국가를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국제법 위반이에요. 예. 주권 국가를. 예. 근데 지금의 논리는 뭐냐면 두 국가를 승인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이 주권 국가인 거예요. 이들이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연두색을 넘어가는 순간 그건 또 진짜- 다른 명분이 필요하게 되는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게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네, 한국의대 노학과의 재성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